알보면 2090까지 광고 말씀드렸으니까 사건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심위가 불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전부 불기소, 예, 전원 일치 불기소. 예. 수심이 이런 결과 나오기 별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수심에 붙일만 하지도 않은 사건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혐의가 나올 게 너무나 명백한 사건을 수심위에 붙이다 보니까 수심위에 있는 위원들도 전부 뭐 동일한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전부 외부 위원들이라면서요? 그렇죠. 외부 위원들이 동일하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원석 총장이 불필요하게 수심위에 이거를 회부를 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원래 수심위는 고발인은 자격이 없거든요. 신청할 자격이.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 수심위에 회부할 그런 근거는 없는데 그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본인의 직권으로 순수하게 이제 진행한 건데 불필요한 절차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불필요한 절차까지 굳이 밟아서 보니까 이 쫄보야 쫄보.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불기소하면 되잖아. 이걸 가지고 무슨 처신이 처벌 대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햇소리를 또 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자?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도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네. 검찰청은 좀 이제 가서 무혐의도 받으시고 많이 하시는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무료 변론도 해주고 그랬어요. 형사 전문 아주 유명하신 변호사님. 아니 무료 변론. 그러니까 무료는 돈 받고 하시는 게 어떻지? 하여튼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가서 검사한테 처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검찰총장이 처신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찰한테 처신 얘기한 적은 있어요. 네. 아니 당신 수사하려면 좀 처신을 똑바로 해라. 네. 제가 그런 적은 있지만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해당돼서 그 사법기관에서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신이 어떠서 저쩌다 이 평가할 게 없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할 만한 권한을 줬지만 당신이 나한테 왜 처신을 따지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내용 관련해서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불필요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검사 생활을 뭐 1, 2년 차도 아니고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모르나? 그냥 완전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할 때는. 아니 저는 이거를 좀 정무적으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원석 총장 왜 이러나?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의도가 아니면 일반적인 검찰총장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검찰총장이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 살 만한 멘트를 본인이 나서가지고 불필요하게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없었는데 이번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원석 총장이 적어도 이제 정권 교체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앞으로 뭐 정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서 정치적인 야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데 이제 그 민주당으로 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라고 말할 어떤 그런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검찰총장에 앉아 있다는 게 검찰로서도 국민들로서도 굉장한 그 불행인데 그 정치적인 본인의 야심 때문에 굉장히 검찰이라는 조직 특히 이제 특수부라는 조직이 오해 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는 뭐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뭐 이 사건은 그렇고 이게 이제 디올 파우치 그 수수 의혹 사건이잖아요.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그 과거에 1심 재판이 났을 때 전주에 대해서 그 손모 씨라고 굉장히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그 투자자한테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명의 계좌를 쓰는 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차명 계좌를 써야 되고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뭐
말 그대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하도록 이용당할 때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가 돈을 벌려고 내가 내 계좌 명의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저 돈을 좀 잃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판에서 뭐 무슨 주식이 상승할 어떤 정보가 있다. 그게 무슨 정보든 그 정보를 뭐 누가 상속을 하는데 뭐 어쩐다 아니면 뭐 어쩐다 세력이 붙어서 어쩐다 그거를 그 원인이 뭐든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한다. 그거는 주가 조작이 전혀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 케이스도 원래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차원으로 연장으로 그 손모 씨도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12일에 이제 판결 선고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원석 총장은 그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그 다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좀 오해 살 만한 그렇죠. 그런 발언 드린 거죠. 1심은 이미 무죄고 1심 이미 무죄인데 1심 이미 무죄인데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2심이 무죄면 3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그렇지. 계속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원석 총장이 준사법 기관의 수장으로서 하는 행동으로서는 부적절하죠. 계속.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우 변호사. 이거 뭐 수사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수사 안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오늘도 또 증언하러 나온 그 신모 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 제가 볼 때 정권 탄압을 하는데 나와서 증언을 거부합니까? 저는 그런 사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계속 떠들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뭐가 억울하다.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 접판에서 그 수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 탄압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정권 탄압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을 그냥 범죄를 정권 탄압이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갖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냥 그런 악의적인 그런 관점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해당 사안 관련돼서는 좀 현재 검찰 수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판 결과 이런 것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송기인 신부가 소유했었던 그 별장의 등기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등기부를 확인해봤는데 송기인 신부가 93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냐면 이제 건물을 제일 처음 짓는 사람이 하는 건축주가 하는 등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 송기인 신부가 직접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93년도에. 그런데 신부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었을까? 그리고 왜 지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석연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그게 송기인 신부가 뭐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제 경위가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위가 아닌 자기가 이제 신부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물을 이제 그 문다희한테 그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구를 했다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딱 걸렸네. 보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뭐 그 조국이 이번에 5천만 원 왜 송금했느냐 그거를 뭐 우파 시위 세력 때문에 뭐 겁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 딸인 조민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 자기가 조국도 이제 우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도 조민한테 뭐 돈 보낼 때 그러면 우회가지고 무통장 입금으로 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나는 만약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자기들끼리는 계좌 이체했는데 예를 들어 뭐 그 김정숙과 문다의 사이만 이런 식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제3자 통해 가지고 입금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본인은 어떻게 입금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책임지고 그렇게 말할 부분인데 굉장히 경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이 양산에서 그 회동하고서 방탄연맹을 만들었다면서?
이게 좀 주말에 좀 아연실색했는데요. 예. 두 사람이 동맹을 맺으면 이게 동맹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적과의 동침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예. 뭐 표현들 중에서 댓글 중에 저는 보다 보니까 뭐 감방 공동체라는 표현도 있고 범죄 공동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시던데 예. 상당히 그렇게 표현이 저는 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구체적인 선고 단계에 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는 이제 시작인데 이재명은 지금 침몰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예상하거든요. 사법 리스크상으로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맹을 맺어서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맹 맺은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뭔 이득이 있어서 이런 공동선언을 같이 한 건지 아마 이재명한테 말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그 서로 뭐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건지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먼저 돼가지고 기소돼가지고 먼저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은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 문재인이 불기소가 나오면 자기가 좋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그 1심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데 이재명이 유죄 선고가 나오면 그게 또 자기하고 그 연맹을 한 게 뭐가 좋은 건지 그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추정하건데 이재명이나 문재인 서로 뭐 사이가 좋지 않죠. 하지만 그게 이제 뭐 강성 세력들이 문재인 탈당하라고 막 그런 그 집회도 하려고 하니까 내부 분열을 막으려고 일단 봉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봉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 전에도 그 심지어 우리 보수 내부에서도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동시에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서로 뭉치니까 우리가 안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호사가들이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보는 거 이게 적어도 사법 기능, 준사법 기능은 그냥 원칙대로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거를 요렇게 컨트롤하면 좋고 저거를 저렇게 컨트롤하면 좋다는 식의 사고는 컨트롤 안 되는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둑을 우리가 정치를 많이 비유하는데 저는 수학으로 좀 비유하고 싶어요. 네. 방정식의 차수가 너무 올라가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측이라는 게 그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마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뭘 넣고 뭘 빼고 뭘 살살하고 뭘 세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뭐 문재인 문제는 그냥 수레바퀴처럼 쭉쭉 돌리면 된다. 알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다 이재명이가 감옥 갈 거다. 그 시간 문제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뭘로 저 감옥에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죄로? 저는 그 사건 관련돼서 감옥으로 들어간다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심 선고하면서 조국 지금 의원도 2년인데 법정 구속 안 했죠.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국정 구속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줄지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런 사건 관련해 갖고 선고가 돼서 1심 판결 선고가 돼서 판결문이 공개되고 선고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이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점과 관련돼서 항소심에서 다퉈질 건지는 쟁점상으로 보면 신빙성 여부에 대한 증명력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명백한 판결 선고가 나올 것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내에서도 사법 리스크 얘기를 뭐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어떤 뭐 검찰의 어떤 탄압이다 이런 구도에서 이제는 검찰 더하기 법원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유창훈 판사 좌파 판사라고 막 그 비판도 하지만 그 유창훈 판사도 위증 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위증 교사를 하는데 그 위증을 했다는 그 김모 씨죠.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네.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 예,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내가 교사 받아서 위증했다. 예, 다 나 처벌해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맥락이 위증했다는 사람은 자기가 교사 받아가지고 위증했다라고 이미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쪽에 이제 수법이라는 게 이재명 사람들이 먼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진술서 받고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 보내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위증 교사죠. 그게 그리고 자기가 위증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증한 사람 위증했다고 인정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증 교사죄가 성립을 안 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그 유창훈 판사가 비록 그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지만 여기에 대해서 범죄 소명을 인정했다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거는 위증 교사는 위증죄 그러니까 그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자백한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하고 그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위증 교사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죠. 같은 형량입니다. 같은 형량이고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 변호인 의견서 보내드렸는데 보셨고 그 내용 취지 보셔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 뭡니까 이게? 뭐 시나리오 보내줬으니까 읽어봤냐? 이거 받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 나와서도 나도 그렇게 해서 위증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따라 판결문 쓰라고 해도 아마 이거 어려울 겁니다. 무죄 판결문 쓰기가. 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네. 알겠어요. 네. 이재명이가 어쨌든 유죄는 나온다. 네. 다만 이게 감옥에 바로 갈지 어떨지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선거법 재판에서는 고 김문기 씨 사실은 그 유족들에 대해서 거의 뭐 2차 가해, 3차 가해 가듯이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고 김문기 씨를 뭐 쭈삣쭈삣 다가오는 무슨 눈치 보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묘사를 하고 말이죠. 그죠? 네. 어떻게 이게 그 이런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거 적용 안 됩니까? 실제 사자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은 좀 있다 보고요. 예.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사페답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게 사실 범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떨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감정 고려 못한다고 해갖고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본인이 괜히 범죄자라고 욕했다고 놀래갖고서는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반사회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표인데 자 이걸 해도 이제 보면 예를 들어 변명을 한다고 쳐도 레벨이 있어요. 국가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를 가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거의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건 뭐 그리고 말이야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어디 우리가 겸상을 하냐 뭐 거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소리를 대놓고는 못했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 관련돼서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트 낚시 같이 갔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도시어분만 봐도 우리가 압니다. 그 안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멀미 몇 번 같이 하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거 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아니 도시어부는 그거 요트가 아니고 그냥 어부배 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거를 모를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저는 낚시는 잘 못 해봤지만 그 배낚시를 바다낚시 가보신 분들이 그러는데 안 가본 사람이 가면 토하냐고 정신 없어갖고. 그렇죠. 그러다가 돌아오면은 너무 서로 친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막 다 겪었기 때문에 못 볼 거 다 보고 밑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기억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면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지장애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면 정신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페 단계에 있다. 이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이 사건 있고 나서 이재명이 자기 와이프는 알아보나 얼굴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뭐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4시간 반, 5시간 정도 골프를 원래 치면 4명이서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뒤에 식사까지 하고 4명이서 그 호주였잖아요. 예, 거기는 되게 저 캐디가 없다 그러대요. 캐디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접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더 친밀하게 사실은 할 수밖에 공도 자기들이 다 같이 찾아줘야 되고. 아니 근데 사실은 와이프도 하루에 4-5시간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면서 가진 않거든요. 그건 또 그러네. 그러니까요. 아니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루에 4-5시간 치면서 식사까지 하면서 하는 게 그날 뭐 다른 날 평일 와이프하고 지내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냐고요. 그래서 왜 이게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관련이 뭐냐면 이제 그 토론하다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 김문기 씨가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그 어떤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쟁점이 되니까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인터뷰. 근데 다 아시겠지만 원래 방송사에서 인터뷰할 때 질문지를 보내줍니다. 그거를 다 그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뭐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 받았던 그 논리도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 얼떨결에 물어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했다. 제한적인 시간에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그렇죠. 사안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반 상식에 비춰 보건데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 뭔가 방송국에서 먼저 질문지가 가면 그거를 그 보좌진에서 먼저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을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보좌관이니까 보좌진이니까 뭐 정진상이, 김용이, 뭐 유동규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그런데 고 김문기 씨가 어떤 자리에 있고 그걸 모른다고 이재명이가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 보좌진들부터 시급했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런 거 정도 놀랄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보좌진들도 만만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하세요. 오히려 더 먼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아는 척합니까? 이 상황에서 대선에서 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런 참. 아니 근데 더 정확하게는 캠프에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네. 아니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고 남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그 질문을 빼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거 답하기 곤란하니까 이거 빼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대선 후보니까 방송사에서 좀 불필요한 질문은 다 빼주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해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질문을 그대로 그 승인하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인 그런 허위 사실 유포다. 인터뷰에서 한두 번 뺀다고 해서 덮일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면 돌파다 말하자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 그러고 정면 돌파한다. 그리고 대선 이기면 묻힌다. 이렇게 했겠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김문수 장관 이 환노위에서 또 퇴장당했어요. 아니 그때 민주당은 과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만들었을 때 그렇게 뭐 두들겨 패더니 오히려 더 옷집이 체급이 커졌잖아요. 대통령 만들어줬죠. 근데 김문수 장관을 이 정도로 공격하는 거는 대통령 만들려고 대통령 만들어주려 보수의 대모대부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과거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두들겨 패니까 그 응전하는 과정에서 커졌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때리니까 안 때려. 뭐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는 뭐 좀 약간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 장관은 계속 때리니까
잊혀지지 않고 뭐 체급이나 몸집이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좀 김문수 장관한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합니다. 예. 저는 그 오늘 환노위 내용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네. 봤는데요. 왜 국회의원들이 궤변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법적 판단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위론만 가지고 존재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하늘에 떠 있는 중천에 떠 있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겠다라는 얘기처럼 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화가 이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알기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도 왜곡시킬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분합니다, 사실. 분하고 그래서 요새는 열심히 저는 네이버의 댓글, 유튜브에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욕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궤변이 무엇인지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과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논리와 사실의 관계가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사패가 뭔지 소패가 뭔지 이런 것도 열심히 쓰고 그런 것도 열심히 당연히 이제 씁니다. 네. 네. 예, 서인길님이 저 문자 주셨어요. 김문수 장관님 뒤도 안 달아보고 당당하게 허리 쭉 펴고 의기양양하게 퇴장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 최근에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는 뭐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판결 뭐 도이치 관련한 판결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재명과 관련한 판결들 이런 중요한 판결문이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가 자신의 어떤 신뢰와 권위를 정말 이 중요한 대목에서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저는 그 36개라는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책 중에 한 권이 차시환혼이라는 개책을 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빌려서 혼을 불러들여 갖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 과거에 있었던 명분, 과거에 있었던 존재를 이용해 갖고 현재를 현혹시키는 거죠. 전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의 정책은 꾸준히 차시환원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체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태고 반일 정서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한테 일본이 중대한 적국도 아닙니다. 근데 독립운동가의 어떤 시체를 끌고 와서 또는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을 끌고 와서 현재의 반일 문제로 만들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척도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형태의 계략에 계속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김문수 장관과 같은 이런 기계 있는 자유파의 그런 국무위원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 파일 진행해 봤습니다. 법승 TV의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TV의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